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면역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에게 훨씬 더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면역, 백신을 만들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이번 장 역시 이제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 바이러스에 관한 물론 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이러스에게 대해서만 이제 그 방어 기전을 작용하라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미생물들, 세균이라든가 심지어는 다른 원생 생물들에 대해서도 면역 체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여러 가지 구성 체계상 또 세균들은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항생제들을 주요 항생제들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에 대한 방어를 전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있지 않은 바이러스들에 관해서 특히 이제 면역, 우리 몸 안에 자체 내에 있는 면역 시스템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서론으로서 이제 키싱 디지즈라고 사실은 합니다요. 단핵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모노뉴클리오시스 입맞춤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이제 옮기는 주 인자는 바이러스 중에서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EBV라고 쉽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D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는 동식물 공이 세균의 경우만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만 빼고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그것도 RNA 바이러스가 있긴 하나 아주 드물게 얼핏 본 것 같은데 최근에 하나 전부 거의 전부가 세균은 DNA 바이러스 그들의 유전체가 DNA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DNA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만 동물의 경우는 특히 DNA 또는 RNA를 유전체로 또는 심지어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들의 유전체가 처음에는 RNA 형 상태로 있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DNA로 변해가지고 DNA 이중사소를 변해서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경우인데 주로 이 DNA 바이러스들의 경우에는 저 숙주세포, 호스트 세포 유전체 안으로 그들의 유전체가 DNA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삽입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물리적인 DNA가 펜이 떨어졌다. DNA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중사슬이 우리의 유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DNA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들이 삽입이 돼 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삽입이 되는 위치 자체에 민감한 우리의 유전자가 있게 된다면은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들은 공이 RNA 또는 DNA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의 대사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 자체, 숙주세포 자체 대사 작용을 변형시켜서 그의 결과로 다양한 부작용이 숙주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이제 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역시 EBV 역시 매우 유명한 이 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그런데 물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EBV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계통의
어, 바이러스들이 특히 그 중에서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의 특별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요 이 단핵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모노뉴클리오시스를 유발시키는 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암을 유발시켰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EBV는 바람 바이러스로서 어, 이 겉모습은 좀 이렇게 생긴 것이고로서 사실은 한 40세 이상이 되는 성인 미국의 뭐 예를 이 데이터를 통계를 든 것이긴 하지만 40세 이상의 성인들의 약 95%가 이미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헤르페스라고 알고 있는 헐피스 바이러스 아죠. 이것이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면 뭐 이상한 데 나고 하는 그 갑자기 그 바이러스가 준동을 해가지고 이미 이 바이러스는 이 사람의 유전체 특히 EBV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시키는 그런 또 특별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동물에서 모델 생물에서 이것을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조금 끼케야 뭐 원숭이 정도 해볼 수 있을까? 확실히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 이미 특화돼서 적응이 돼서 사람과 같이 오랜 세월 같이 공존해 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분명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도 이것이 약간 사례로서 얼마나 정확한 믿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들은 이제 감염이 조금 덜 된다라든가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이 단핵구 증가증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감염 증상이 좀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좀 별로 즐겁지 못한 증상들이 있는데 뭐 대중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감염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이야기이고 그 얘기는 결국 그 세균 또는 바이러스 그 자체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드시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발열, 그다음에 목이 이렇게 아프다든가, 그다음에 림프선이라고 하는 그 림프계에 있는 일종의 어떤 샘들을 림프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들이 이제 부어오르는 림프선의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겁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긴 하나 끼케야 이렇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증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다가 없어져가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역시 비말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비말을 통해서 매개로 감염이 되고 하는데 이들이 원래 감염을 할 때 상피세포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라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특히 이 폐 같은데 취약하게 이제 감염을 시켜서 폐를 망가뜨려 버리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들은 어떤 특정 조직을 훨씬 더 취약하게 감염을 시키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건 언제나 수용체와의 특별한 수용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려고 할 때 동물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 리셉터 미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종의 속여 가지고서 이 수용체가 원래 자기가 수용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수용체가 특정한 물질과 결합하는 요 특이적인 결합과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요 물질을 우리는 리간드라고 하잖아요. 리간드. 이것은 수용체이고. 그래서 이 수용체와 리간드의 특이적인 결합을 딱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세포에서는 그 후에 반응을 예를 들어 그 후에 신호 전달을 한다든가
또는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의 경우에는 이 수용체와 리간드 결합체가 복합체가 아예 전부 짐 싸가지고서 들어가자 하고 이제 내포작용을 같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요 내포작용을 이렇게 속인다고 할까 미믹해서 바이러스가 리간드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수용체가 리간드와 결합을 하려고 할 때 그 부위 결합 부위 언제나 결합이라는 것은 특이적인 상보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결합이 딱 마치 열쇠와 열쇠 고리가 딱 맞아 떨어뜨듯이 이것을 왜 다시 상기시키냐면 이제 이 경우 감염의 경우뿐만 아니라 좀 이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항체와 항원의 이제 항체가 감염 원들을 이제 항원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모습을 인식해서 그 이 항체 반응을 이룰 때도 바로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이 어떤 특정한 모습을 인식을 해서 그것과 특이적인 결합을 이루는 그것을 근간으로 두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다양한 경우에 이 생명체들은 그것을 나름 자기들의 이 특별한 요구에 맞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간드 수용체의 특이적인 결합을 자기가 대신 낚아채 가지고서 중간에 마치 자기가 리간드인 양 어떤 특정 부위에 결합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포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수용체들이 조금씩 이제 종류가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에서는. 그래야 자기들이 우리 몸 안에서 각각의 다른 세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표출해내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러한 특이적인 수용체에 특화된 이 아이덴티티는 그 수용체에 붙어 있는 당 단백질, 당에 의해서 그 올리고당들에 의해서 그것이 구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 내용이 길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폐세포에 있는 특이적인 수용체와 결합을 특이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후에 그 수용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세포 안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폐세포, 폐조직 세포들이 훨씬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핵구 증가증, 모노뉴클리오시스를 일으키는 이 EBV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세포를 하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 상피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피 세포에 일반적으로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수용체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해서 여기에 결합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상피세포뿐만이 아니라 이 상피세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폐세포도 있고 다양한 우리 몸의 조직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상피세포인데 아주 참 범용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죠. 또 특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종류인 이 B림프구라고 하는 B림프구를 특이적으로 또 감염을 그 얘기는 또 B림프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요 어떤 수용체에 또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들과 이제 이들에 대한 감염을 대처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는 어떤 특이적인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항체를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결국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어떤 특이적인 가장 그들이 잘 주요하게 그들의 이 생활사나 감염 경로에 주요하게 이제 의존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어떤 부위를 우리가 인식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한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 바이러스 자체가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을 가지고 거기다 대응해서 이제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야 될지가 그다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부터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인이 된 항체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를 겨우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는 쓸만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드디어 EBV에 관해서 항체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곧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는 얘기죠.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가 이 감염시킨 후에 그 숙주, 이게 사람들의, 사람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전혀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 모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진화해서 뭐 아주 가벼운 감기 정도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달고 사는, 그러한 것으로 같이 타협을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은 생존을 해왔었고, 그래서 물론 EBV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왜 항체를 여태까지 제대로 개발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또 한 가지 변명이 아닌 변명은,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같은 것을 또는 세균에 대한 항체를 개발할 때는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부위를 약간 비활성화시킨 부위를 이제 일부 주입을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항체를 만드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했다간 이 암유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항체를 만들려고 했다가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 인자를 만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항체를 아직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찾아보니까 그런 변명도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식기를 같이 쉐어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 다음에 특히 요 비림프구라고 하는 요 백혈구를 나중에 이 중요성은 비림프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장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을 감염시켜서 이것들의 이제 정상 기능을 저해를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역 반응에 매우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림프구라고 하는 이 세포는 바로 이 항체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항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백혈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처럼 이런 식으로 생활을 꼭 해야만 되겠느냐, 이거 역시 조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 그림을 띄워드리면서 이러지 말라고 용감하게 살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답시고 나름 개그를 떨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웃긴 개그가 아닌 것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될 시기가 못 가서 좀 우픕니다, 약간. 그래서 이 감염 시기가 매우 이제 길고 같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뭐 증세 자체가 새로운 증세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발하지는 않는, 뭐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바이러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 면역 체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일단 한 서두 부분으로 관심을 조금 끌어보기엔 서두 부분으로서 조금 장황하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면서 벌써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역의 관계에 대한 용어들을 이미 지금 쏟아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뭐 벌써 이미 비림프구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단핵구라고 하는 뭐 희한한 것도 얘기를 했고, 단핵구와 비림프구는 뭐가 다른 것이야 뭐 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장을 살펴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은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백신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는 요 앱스타인-바르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항체를 근간으로 한 면역 작용입니다. 두 가지가 획득 면역과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식물의 이 병균의 침투에 대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약간 선천성 면역과 일종의 이 비슷한 획득 면역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동물의 면역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런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지난주 얘기니까 그래서 이 획득 면역을 항체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 사람 몸에서 보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인 요 HPV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근두종암이라고 인간 근두종암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를 줄인 요 HPV라고 자궁경부암을 이제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 이제 주로 그래서 여성들을 이제 펩스미어라고 하는 펩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자궁경부암에 감염이 되었는지 않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조직은 이제 감염된 자궁세포를 보여주고 그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뭐 그것까지가 뭐 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HPV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역시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로서 EBV처럼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처럼 DNA 바이러스면서 둘 다 공통점은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뿐만이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증상도 물론 유발을 하긴 하죠.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재수가 없으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 중에서 특히 요 HPV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의 특이한 점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 백신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HPV 보통 12살, 12세 이전에 이미 요 HPV에 대한 백신을 주사를 이제 보통 대부분 맞추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백신을 맞추었을 때 그 기간이 과연 면역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이 백신을 주사했을 때 그것이 평생 면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이것을 12세 이전에 주로 맞추려고 하느냐 했을 때 특별한 연령을 지나게 되면 백신을 주사를 해 보았자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그런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발전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이제 극복이 점점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HPV 백신의 경우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려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특별히 이 HPV의 경우에는 특별히 암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DNA 바이러스가 일단은 유전체 삽입됐을 때 숙주세포 유전체에 삽입이 됐을 때 그 부위가 민감한 부위면은 잘못돼서 이것은 완전히 좀 속된 말로 복불복이죠.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바이러스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무언가 이 호스트 셀에 좀 대사 변화를 유발을 시키기 위한 왜 이들은 자꾸 호스트 셀의 대사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생존의 그 중요한 조건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호스트 셀이 D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DNA 복제를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생물학 시간에 1시간에 우리가 뵀던 이 세포 주기에서 세포 주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미 분화된 세포는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NA 복제니 뭐니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에휴 내가 이 나이에 쑥스럽게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바이러스 나름대로 아주 눈물겨운 진화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오면
이 호스트 세포들을 뭔가 살짝 속여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 무슨 뭐 이 종양 세포를 종양 유전자를 돌연변이가 된 종양 유전자를 자기가 직접 달고 들어온다든가 직접 자기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들고 오는 경우죠. 특히 이 HPV 같은 경우는 또 특이적으로 자기가 자신으로 E6 단백질이라는 유전 산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E6 단백질은 아주 특이적으로 무엇을 유발하느냐면은 그 유명한 P53 단백질 있잖아요.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종결자 아닙니까?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P53 단백질이 일단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세포는 죽음. 그래서 그 이후로 P53 단백질이 가장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로서 이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못 이게 수틀리면 이 세포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면 뭔가 위험하다 하면 P53이 활성화돼서 죽여버려. 자살을 하는 세포 자살을 하는데 이 단백질을 이 분해를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P53이 없어진 거의 대부분의 암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P53 단백질이 더 이상 이제 이 P53을 만들어낸 P53 단백질을 만들어낸 유전자가 이미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돌연변이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일단은 그 어느 선에서 막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HPV는 이러한 메커니즘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E6 단백질을 갖고 가지고서 P53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로 이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다양한 바이러스들 같은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매우 서로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서두 부분의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다양한 백혈구들에 의해서,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적혈구는 단순히 뭐 혈액을 통해 가지고서 산소 운반, 그것이 유일한 기능입니다. 백혈구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산소 운반.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이 백혈구들이 존재하는데 같은 혈액 세포이지만 이들은 디펜스가 이제 그들의 기능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백혈구들 5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름 자체가 일단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베소필 림포사이트, 림프구가 있고 단핵구가 따로 있네, 그죠? 그 다음에 호산구, 이오시노필, 뭐냐 이거들이 이제. 일단은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이 세 친구부터 한번 봅시다.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 왜냐면 성이 전부 같으니까, 같은 호씨니까 호씨들만 한번 패밀리를 묶어보자는 얘기죠. 호, 중구, 염구, 산구. 여기가 조금 쉽겠죠? 같은 호씨로 중염산 돌리면 구이고. 자, 이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느냐? 염색을 할 때 초기에 초기 단계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분류하는 당시에 세포를 현미경에서 관찰할 때는 일단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염색을 해야 뭐가 보이지. 그럴 때 어떤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은 이 알칼리성 염색약에 아주 염색이 잘 되더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호염구라고 지었죠. 물론 한국 사람이 먼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이름은 베이스라는 얘기죠. 알칼리. 베이소필. 필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친수성, 하이드로포빅 싫어한다는 얘기로 소수성 하는 식으로. 오디오필 사운드, 오디오에 미쳐갖고 날뛰는 좋아하는 광 하는 식으로. 그래서 호염구라는 이 백혈구 세포들은 이 알칼리성 염색약에 아주 특이적으로 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세포들. 호산구라고 하는 이오시노필은 반대로 산성.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뭐 애시도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오시노필이라고 한 얘기는 그러한 산성 염색 시약의 대표적인 그 시약이 이오시인이라는 그런 시약이기 때문에 염색 시약. 그것에 반응을 아주 잘 잘한다 해서 이오시노필.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이상하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냥 훨씬 더 진솔하게 호산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염구와 호산구는 둘 다 오케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호중구 역시 뭔지 알겠죠. 중립국가 스위스. 그래서 뉴트로필이라는 얘기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어떤 그런데 부화내동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그 어느 쪽에도 염색이 잘 되지 않는 중성 염색약에만 잘 반응을 한다거나 할까? 그러한 친구들 호중구라고 했는데 특히 이 호씨들은 또 한 가지 특이점은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진 이 호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전부 세포안을 들어보면 뭔가 깨 같은 그래서 이들을 전부 그래뉴로사이트라고 영어로 그래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뉼 깨 같은 어떤 작은 입자들 그래뉴로사이트 사이트라는 얘기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뉴로사이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래뉴로사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깨 같은 그래뉼이 무엇이냐? 이들이 바로 사실은 그들의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 화학 물질이 히스타민입니다. 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맨날 스펠링이 헷갈리는데 일단 붙여보다가 나중에 스펠을 틀렸으면 이를 뺍시다.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 알러지 같은 거 아주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그 물질이잖아요. 그 히스타민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 약들이 전부 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이 히스타민의 발현을 이 기전을 막아버리는. 근데 이들이 바로 그 히스타민을 조직에다 방출해 가지고 바로 그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뭐 히스타민이 뭐냐면 일종의 신호물질이기 때문에 호르몬으로서 이 백혈구들은 그 히스타민을 방출함으로써 이 주변에 경종을 올리고 늑대가 나타나다 하고 경종을 올리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화학물질을 그러니까 이제 생화학전에 이 특화된 백혈구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들이 침투했을 때 이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틀렸어. 호중구는 여기서 이 그래뉴로사이트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호중구는 뺍시다. Sorry. 이 둘. 물론 뉴트로필 자체도 그래뉴로사이트 이제 히스타민을 가지고 조금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히스타민을 근간으로 한 그런 이 반응은 호염구와 호산구가 대표적으로 훨씬 참여하기 때문에 호중구는 좀 뺍시다. 호중구는 훨씬 더 두드러진 또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염구와 호산구를 히스타민과 이제 결부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히스타민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킵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들은 이제 해결을 했어요. 단핵구는 뭐냐? 현미경 안에서 봤을 때 핵 자체가 하나처럼 보인다고 모습을 해서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호산구나 무슨 뭐 단핵구나 핵이 둘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뭐 이걸 어쨌든 이 관찰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핵이 하나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는 모노사이트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들의 특이점은 이 단핵 모노사이트는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분화하느냐 그 유명한 대식세포라고 하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려놓고 잡아먹어버리는 대식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이 모노사이트가
그래서 이 대식세포의 특이점 뭡니까? 바로 이 식세포 작용 아닙니까? 식세포. 우리가 이 페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식세포 작용을 이 아메바 같은 것들이 이제 작은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하나의 기전이기도 하지만 백혈구 이 진핵 생물의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은 더 이상 식세포 작용을 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으나 일부 백혈구들은 아직도 그 식세포 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발휘를 해서 방어 기적 같은 것을 특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물 1에서 보았던 그 세포 사멸 같은 것들도 바로 이 대식세포가 영어로 이 대식세포는 매크로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매크로페이지에 사실은 직역 번역을 한 것이 대식세포, 크다 뭐 대식세포인데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요 대식세포가 바로 모노사이트에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분화하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호염구와 호산구가 화학전에 특화된 어떤 방어자라면은 이 단핵구가 나중에 분화돼서 만들어낸 이 대식세포 매크로페이지는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침입자 세포를 잡아먹어버리는 바이러스도 좋고 세균도 좋고 잡아먹어버려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잡아먹힌 그 객체는 이 식세포 작용의 최종 목적지 종착역은 어디죠? 리소솜 아니에요. 리소솜으로 보내져서 여기서 분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식세포 작용을 또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가 바로 이 뉴트로필입니다. 그래서 뉴트로필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둘이서 이 두 친구가 바로 이 식세포 작용을 벌일 수 있는 페고사이토시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백혈구들입니다. 그쯤 하면 대충 이제 그들의 계보가 분리가 되죠. 딱 하나 남았네. 이제 림프구는 뭐 하는 친구냐? 이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 이제 특수 기동대라고나 할까? 특수부대라고 해서 림프구들은 바로 항체를 생산해내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호산구, 에오시노필, 그다음에 호염구, 베이서필, 이들은 히스타민을 방출해내는 그래뉴로사이트이고, 그러면 이 히스타민 같은 것을 방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반응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냐면 염증 반응을 유발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무엇인지를 곧 자세히 살펴보겠죠. 그다지 자세히도 아니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 백혈구들이 수행하는 또 다른 방식의 방어 기적은 요 호중구와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가 분화해서 만들어낸 이 대식세포가 대식세포가 이루어내는 무엇? 식세포 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훨씬 더 조금 발전된 형태, 니들 그렇게 살래? 참 애쓴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이 림프구는 이 림프구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림프구로 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B림프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항체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T림프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림프구로 분화가 되는데, 이들은 전부 항체, 실제적으로 엔티바디라고 하는 이 항체를 직접 만들거나 그 세포 안에서, 아니면 그 만드는 것을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 주변 경계를 쓰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주변 동네를 정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 항체 관련된, 항체 반응과 관련된 요 반응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백혈.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대충 분할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는 좀 더 한두 가지의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이 있는데, 그들은 좀 더 이제 보조를, 이 전체적인 반응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백혈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보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것인데, 그래서 이 헤마토포이에릭 스템셀 조혈모 세포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는 멀티포텐셜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조혈모 세포는 그냥 유니포턴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어제도 봤듯이 두 개의 큰 갈래로 일단 분할을 림포이드 계통과 마이엘로이드 계통의 두 전구 세포들로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중에 또 백혈구뿐만이 아니라 적혈구도, 여기 적혈구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리스로사이트라고 얘기를. 그래서 어제 본 적혈구 생성 과정을 이리스로포이에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 호르몬을 이리스로포이에틴에서 EPO라는 그 호르몬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인데, 이리스로사이트가 적혈구들이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백혈구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림포사이트들이 있죠. 그 림프구라고 하는 이 림포사이트들은 내려오자, 내려가자. 왜 안 내려가니? 오케이. T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T 림프구와 B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 B 림포사이트에서 나중에 항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T 림포사이트는 그것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역할을 하고, 또 그러지 않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조폭처럼 깡패처럼, 이름 자체도 무섭죠. 무시무시하게 NK 세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림프구 계통의 세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수틀리면 어떤 세포든지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총으로 팡팡팡 구멍을 내가지고서 구멍을 낸 그 자리에다가 수류탄 투척해서 세포를 팡 터뜨려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추럴 킬러 셀. T 림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어떤 특정한 T 림프구는 그런 식으로 세포를 침입한 세포를 그렇게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뉴트로필도 있고 이오시노필도 있고 베소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조금 관련이 된 모노사이트 단핵구들이 나중에 이제 매크로페이지로 분할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 이 두 친구는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반면에 베소필과 이오시노필은 훨씬 더 깨알처럼 훨씬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뉴로사이트라고 굳이 공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은 히스타민을 방출을 해서 이제 뭐지, 그 염증 반응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하는 식으로. 자,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이제 거핵세포라고 합니다. 이들도 이제 백혈구의 일종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야 얘네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혈액 응고 반응이 있었잖아요. 또 트롬보사이트가 한국말로 바로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껍데기가 이제 혈소판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털어내 가지고서 이들에 의해서 혈액 응고 반응이 개시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종결은 누가 시킨다고 했죠? 이들을 개시를 시켜서 신호반응, 전달반응을 개시를 시키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아주 촘촘히 바느질을 해서 꿰매듯이 하는 방식으로 상처 부위를 이렇게 메꿔 수선을 해서 혈액 응고 반응을 수행시킨다고 어저께 보았지요. 뭐 거의 대부분 백혈구와 적혈구 계통의 모든 세포들 다 본 것이죠. 여기서 비만세포 하나 안 봤나? 여기 있다.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요 세포는 좀 특이한 것이 이 비만세포 역시 여기 보면 뭐가 이상하게 베소필하고 비슷하게 뭔가 엄청난 그래뉼이 안에 보이죠. 맞습니다. 이 비만세포 역시 히스타민을 엄청나게 방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비만세포의 좀 이따 보겠지만 특이한 점은
보통 대부분의 다른 혈액세포들은 혈액을 돌아다니거나 또는 대부분의 많은 백혈구들은 혈액 대신에 림프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주로 일을 하는데 그들이 그 장소들이 요 혈액세포들의 구역인데 비만세포는 조금 특이하게 일반 조직에 여기저기 막 숨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복 탐정이라고나 할까? 사복 형사들처럼 요소요소에 사복을 하고서 본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잠복을 해 있다가 세균 등의 어떤 감염원이 침투를 하면 거기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신호를 이제 히스타민 같은 방식으로 방출을 해서 이런 반응을 재빠르게 유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정찰대와 같은 역할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백혈구 세포들이 우리의 방어를 이렇게 전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보면 사실 든든하죠.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 가시크 코로나가 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까지도 할 정도로 또 쓸데없이 앞서나간다. 자, 그래서 이 얼핏 언급을 했듯이 이 감염에 대해서는 선천성 면역 방어와 이제 후천성 면역 방어 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어 기작이 있는데 먼저 선천성 방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동물에서 이 방어 기작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화적으로 훨씬 앞선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들까지도 이 소위 말하는 선천성 면역 방어는 이미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식물에서조차도 이 선천성 면역 방어 기작은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 대충 무엇을 우리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힐 특이성이 없는 겁니다. 얼핏 이 식물 방어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자꾸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방어 얘기를 하면 꼭 군 얘기를 해서 누가 멍청한 남성 아니랄까봐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쓸데없이 썰렁해지려고 하는데 마치 예를 폭격을 할 때 옛날 방식의 폭격은 그냥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무조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특이성이 전혀 없는 폭탄을 부어버리는 그런 방식의 방어 기작이 일종의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면 좀 이따 보게 되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후천 면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항체를 근간으로 하는 반응인데 이것은 특이적으로 찝어내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표적들이 잠재적인 표적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될 표적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그것만 아주 칼점을 레이저 타겟으로 이제 찝어내서 제거시켜내는 방식이 이제 획득 면역. 훨씬 더 진화된 상태 스마트밤이라든가 스마트팜은 다른 얘기고 스마트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된 형태의 좀 미사일이라든가 하는 식의 이게 비유될 수 있는 방어 기작이 바로 이 후천적 획득 면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은 진화적으로 조금 게을렀던 관계로 이 선천성 면역 반응만을 가지고 항체 같은 것을 사용하는 후천성 면역 반응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척추 동물 자체는 훨씬 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그런 표정으로서 선천 플러스 후천성 면역 반응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즉각적으로 이것저것 재볼 필요 없이, 그것은 훨씬 좋은 점이죠.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획득 면역과 무슨 선천 면역 반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들이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뭐 내가 혼자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네 영역을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선천 면역 자체가 뒤에 나오는 이 획득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반응에 사실은 근간을 구성을 해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 획득 면역으로 반응을 개시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천성 면역 반응의 어떤 일부 구성 요소가 그것을 종결을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완결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표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 반응은 일반적으로 특이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봤던 너 옛날에 본 녀석이 또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멍청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이 옛날에 한번 봤던 반응이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동일한 반응으로 하는데, 일단 두 가지 구성, 주로 일단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방어벽을 치는, 두껍게 피부 외골격 뭐 하는 식으로 동물들이 바깥을 튼튼하게 보강을 해서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제 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이상한 것들을 막 뿌려놓는 것이죠. 분비물 같은 거. 식물도 대충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일단 방어벽을 처음에 선천 면역 반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쳐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점막, 얘는 뭘까? 왜 끈끈한 눈물, 콧물 막 이런 거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분비물을 플러스 분비물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분비물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물 안에 라이소자임이라든가 하는 특별히 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기 눈물 안에 많이 분비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물리적인 방어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막 우물에다 독을 타놓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그들이 고통받아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살지 못하고 소멸, 소멸 뭐 둘다 마찬가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역할이죠. 그다음에 점막은 무엇인가? 왜 끈끈한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 목에 가래는 왜 끼는 것이고 콧물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점막은 끈끈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이동을 트래블 시키는 거죠. 진흙탕, 늪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가다가 푹 빠져 가지고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외부 방어벽의 어떤 구성 성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차 방어벽이 뚫려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죠. 아주 이제 이 침입자들도 뭐 이제 아마추어들이 아니잖아요. 산전수전 오랜 세월을 다 겪어온 그런 프로들이기 때문에 그까지 외부 방어벽쯤이야 하면서, 물론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미 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왜 들어오는 것이지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식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백혈구들 중에서 호중구, 그다음에 대식세포, 이들은 바로 이 컴포넌트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이 구성원이 되는 거죠. 들어왔어? 너 뭐냐? 하고 어흥 잡아먹어버리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으나 잡혀먹어버리는. 그 다음에 아유 뭐 쓸데없이 나 걔네들 뭐 쓸데없이 잡아먹어 죽여버리면 되지 하고 이렇게 펑펑펑 총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들 뿐만이 아니라 세포, 이 둘의 공통점은 세포 수준의 백혈구 세포들이라는 얘기죠. 세포 수준이 아니라 단백질 수준의 어떤 단백질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방어에 신호물질을 전달해 준다든가, 또는 그 들어온 세균을 마치 일종의 천연 항생제 비슷하게 막아서 저해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어. 그 다음에 특이적으로 이런 그들이 침투를 했을 때 특이적으로 어떤 일련의 어떤 반응을 우리는 하나의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염증 반응이라는 것 자체 역시 일종의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의 하나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그러니까 특성이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특이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어 기작이 바로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후천성 면역 반응은 일단 척추동물에만 존재한다고 일단 언급을 했죠. 그만큼 훨씬 이 발전된 형태의 반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똑해졌어. 너 예전에 들어왔던 녀석이지. 기억했다가 내가 처음엔 좀 봐줬지만 두 번째 들어오면 국물도 없어라는 그런 특이성이. 그래서 예전에 접했던 병원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면역 반응.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한번 처음엔 약간의 고전을 하긴 했으나 처음 보는 녀석이니까 그 다음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너는 까짓 거 아직 우습게 하는 그러한 반응.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 항체라는 단백질을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특유된 이미 예전에 봤던 한번 경험했던 병원균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강화된 면역 반응을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항체와 그 항체를 생산하는 데 관련된 특이적인 백혈구를 우리는 림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체와 림프구가 바로 이 후천성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그 구성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천성, 후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을 정리를 한 것이고, 요 밑에 보이는 요 밑에 바 노란색 바의 림프계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들의 활동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 반응과 후천성 면역 반응 둘 다 공히 대부분이 림프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우리의 조직계에서 조직계란다. 기관계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래서 림프계는 이들의 우리의 방어 시스템의 면역 반응의 그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 선천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염증 반응과 그 다음에 이 자연 살해 세포가 개입을 하게 되는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유명한 단백질이죠. 인터페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천성 면역 반응의 특이적인 두 예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선천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세션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